너는 정신 있는 애니? 친정엄마 수술한다고 거길 가겠다고? 조상들 제사비 만져지 어딜 기어나가? 며느리 이정혜, 그녀는 어머니 수술 날에도 부엌에서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네 맘대로 할 거면 시집은 왜 오고 결혼은 왜 했니? 그것이 이 집의 규칙이었고 그녀는 규칙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화를 내고 있는 이 여성 최복자. 그녀는 청명식품 창업주의 아내이자 악독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람이 아닌 기계라 불렀습니다. 기계처럼 말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이정혜는 9년간 이 집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9년 동안 아무도 그녀가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 도연은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었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남편은 골프장에 있었고 아내는 비를 맞으며 거래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침묵이 항복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폭풍을 앞둔 정막이었습니다. 며느리 정혜는 시댁의 온갖 구박과 남편의 제멋대로인 행동에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며 버텼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내가 입 열면 재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며느리 정혜는 점점 말을 줄여갔고 사람들이 그녀를 벙어리 며느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고함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이 방심할 때까지 자신을 철저히 지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 예상치 못한 유언장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회사를 살린 건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9년간 무시하던 그 여자가 기억한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벙어리라 불렸던 여자의 침묵이 사실 가장 정교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처음부터 조용히 움직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었던 그 남자. 그는 3년 전부터 이날을 준비해 왔습니다. 모든 거래처의 이탈, 유언장의 공개, 단 한 번의 폭로도 없이 무너진 이 집안. 모든 것은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이며 이정혜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9년간 침묵으로 버텨온 그녀는 과연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또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벙어리라 불린 며느리 일부 말을 잃은 날, 장례식장에는 울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얀 국화향기 사이로 사람들의 흐느낌이 끊이질 않았고 좁은 복도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서로를 붙잡고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천장 가득 피어오르고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복도 끝까지 번져나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고 조용히 손수건을 적시는 사람도 있었고 참으려다 결국 터뜨리고 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딱 한 사람만이 울지 않았습니다. 이정혜. 그녀는 장례식장 한켠에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손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있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마치 오래전에 감정이라는 것을 어딘가에 두고 온 사람처럼. 그녀의 눈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으며 두 손은 상복 앞서풀 가지런히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처음에는 힐끗힐끗 보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림이 이렇습니다. 저 집 며느리 좀 이상하지 않아? 시아버지 장례인데 저렇게 무표정일 수가 있어? 나라면 저러지 못하지. 저거 사람 맞아? 아니, 그냥 냉정한 거 아니야? 원래 좀 그런 사람이라고 들었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말이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그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반응하지 않는 법을 이미 오래전에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와도 그 말이 심장까지 닿기 전에 차단하는 법을, 상처가 되기 전에 그냥 흘려보내는 법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한켠에서 한 남자가 그녀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조문객도 아닌 것 같았고 그렇다고 가족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어딘가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가 정혜 곁에 멈춰 서더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입을 닫고 계시는군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혜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알고 있던 사람이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정혜의 입가가 아주 잠깐 움직였다가 다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9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기억은 언제나 불쑥 찾아왔습니다. 원할 때가 아니라 맞고 싶을 때 9년 전 이정혜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웃을 줄도 알았고 억울하면 울 줄도 알았고 화가 나면 목소리를 높일 줄도 알았습니다. 사람을 믿었고 사람에게 마음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였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던 28배 이정혜. 남들보다 부지런했고 남들보다 꼼꼼했으며 무엇보다 한 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도연을 만난 것은 봄이었습니다. 김도현, 회사 대표의 아들이었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말 잘하는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다정하기도 했습니다. 정혜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복자, 그녀는 정혜를 보는 첫날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유가 있다면 정혜가 자신이 원하는 며느리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복자가 원하는 며느리는 말없이 따르고 묻지 않고 복종하며 어디서든 집안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자신의 생각이 있었고 의견이 있었으며 틀린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첫 명절, 정혜는 부엌에서 새벽부터 일을 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서 그것도 모자라 손님 시중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해도 될까요? 더 맛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최복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다 간 뒤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정혜의 등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많으면 안 된다. 정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집안에 흠이 된다.
그 말은 낮고 조용했지만 정혜의 귀에는 크게 울렸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처음이니까 참았습니다. 이게 가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새 식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두 번째 명절도 참았습니다. 세 번째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복자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 복비는 기계지 사람이 아니야. 기계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정혜의 숟가락이 밥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식탁에 크게 울렸습니다. 기계. 그 단어가 정혜의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기계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라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아무도 정혜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정혜는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씹히지 않는 밥을,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밥을. 그날 밤 정혜는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고 이불을 입에 틀어막고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최복자의 말은 더 거세졌습니다. 며느리가 말이 많으면 복이 나간다. 여자가 나서면 집안이 기운다. 내가 입 열면 재수 없다. 처음에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따질 때마다 더 큰 벌이 따라왔습니다. 도연은 정의 편을 들기는커녕 어머니한테 왜 그래? 라는 말 한마디로 정혜를 눌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묵으로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정혜는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정혜는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줄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줄이다 보니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말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며칠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공격받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고 그러면 혼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침묵은 그녀에게 방어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벙어리 며느리.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정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도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혜는 반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삶을. 그것이 생존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정혜는 아침부터 이상한 예감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무겁게 눌려 있었고 검은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으며 바람 한 점 없는 날씨가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그날 정혜는 한 거래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거래처는 청명식품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이 계약 하나가 성사되지 않으면 다음 달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골프 약속을 핑계 삼아 정혜에게 밀었습니다. 당신이 잘 설득해봐. 나는 내일 스케줄이 있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정혜가 갔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면담 요청을 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경비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가세요. 정혜는 가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슬비였다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옷이 다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발이 시려왔습니다. 5시간, 6시간, 그 사이 2번 더 경비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가시라니까요. 정혜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계약 하나가 회사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생활비 걱정하는 사람들, 아이 학원비 걱정하는 사람들, 월급날만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라도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6시간째가 되던 그때 거래처 문이 열렸습니다. 대표가 직접 나왔습니다. 그는 비를 홀딱 맞고 선 정혜를 보더니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정혜는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살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3글자. 대표는 한참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죠. 그 계약으로 청명식품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의에서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박수는 도연에게 향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이번에 잘했어. 도연은 그 자리에서 당연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정혜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정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정혜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가 부엌에서 혼자 물을 마시고 있는 정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표정이 문제야. 정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웃어야 사람이야. 왜 항상 그 표정이야? 그 말이 조언처럼 들렸다면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규칙이었습니다. 너는 이 집에서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울고 말해야 할 때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규칙. 이 집이 원할 때만 존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규칙. 정혜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웃어보려 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 근육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더 이상 해낼 수 없다는 한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정혜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사람이기를 멈추기로. 그날 이후 정혜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숨겼습니다. 얼굴에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9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례식장. 정혜는 그 기억에서 천천히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남자가 아직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입을 닫고 계십니까? 정혜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이군요. 장례식장 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9년 전 그날과 똑같은 비였습니다. 하지만 그 비 속에 서 있던 여자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여자는 달랐습니다. 9년 전에는 살아남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면 지금은 정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투명한 결심의 눈빛이었습니다. 남자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입니다. 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9년을 참아온 여자의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벙어리라 불렸던 며느리가 드디어 입을 열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올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9년의 침묵이 쌓이고 쌓인 말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시들어가고 있었고 향불은 꺼졌으며 누군가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텅 빈 침묵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떠났는데도 이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 최복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도연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으며 식탁 위에는 아무도 치우지 않은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잔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틀고 잔을 씻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집의 일상이었습니다. 정혜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정혜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그녀는 그냥 집의 일부였습니다. 숨쉬는 가구처럼 정혜는 부엌에 서서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쏟아지던 비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연하고 파란 하늘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정혜는 오래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7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7년 전 기억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 기억은 항상 그랬습니다. 막으려 해도 막히지 않았고,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았으며, 묻으려 해도 묻히지 않았습니다. 7년 전 정혜의 친정어머니 박순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담낭에 이상이 생겼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빠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정혜의 친정은 오래전부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정혜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 그 와중에 저축은 없었고 보험도 제대로 든 것이 없었으며 남은 것은 작은 전셋집과 어머니의 깡마른 몸뿐이었습니다. 정혜는 돈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청명식품의 회사 자금은 이미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척 사업에, 도연의 외국 출장비에, 이름도 모를 골프 회비에 회사 돈이 그렇게 새어나가고 있었고 정혜는 그것을 알면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서명권은 도연에게 있었고 결정권은 시아버지에게 있었으며 정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계약을 따내고 거래처를 관리하고 숫자를 맞추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 열매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따가는 사람. 정혜는 사채를 알아봤습니다. 이자가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의 수술을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나 일본 가야 돼. 골프 거래처 미팅인데 중요해. 정혜는 속이 뒤집혔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수술 있는 거 알잖아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쪽 집 일이잖아. 알아서 해.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정혜가 다음 날 시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요. 저희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한데 회사에서 선지급이 가능할지. 시아버지가 말을 잘랐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정혜는 멈췄습니다. 나중에 갚겠습니다. 이자도 드릴게요. 말 나올 수 있어. 그냥 두는 게 나아. 그뿐이었습니다. 정혜는 빈손으로 아버지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머니의 수술이 또 미뤄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정혜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앉아서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손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고 입술을 깨물어도 새어나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밤새워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줄여도 어머니 수술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몇 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 명이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정혜는 수화기를 꽉 쥐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사흘 뒤. 그런데 그날 밤 집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제삿날인 거 알지? 정혜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미리 준비해놔야 해. 생선도 손질해야 하고 전도 부쳐야 해. 정혜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이 저희 어머니 수술날이에요. 잠깐 병원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최복자가 말했습니다. 그거야 어쩔 수 없지. 시댁 제사가 먼저야. 그 말이 너무 당연하게 나와서 정혜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수술이에요. 큰 수술이에요. 그래도 제사는 제사야. 우리 집 귀신이 너네 엄마보다 못하냐? 정혜는 그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의 논리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정혜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생선이 들려 있었습니다. 큰 갈치였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생선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혜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머니는 수술실에 들어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 마취를 맞고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 누워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혜가 없는 채로, 딸이 없는 채로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혜의 오빠는 지방에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의 다른 가족은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정혜는 뒤집개로 생선을 뒤집었습니다. 기름이 탁 하고 튀었습니다. 손등에 기름이 튀었습니다. 뜨거웠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수술은 5시간 걸렸습니다. 정혜는 그 5시간 동안
부엌에 있었습니다. 생선을 굽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 잘 됐대. 중환자실 갔어. 정혜는 전화를 끊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이라면서 왜 서러운지, 그리고 닷새 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술 후 갑자기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전화했을 때 정혜는 회사 거래처 미팅 중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왔던 것인지 대신 숨이 막혔습니다. 정혜는 세면대를 붙잡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미팅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미팅을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시어머니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표정이 그래? 또 무슨 일 있어? 정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정혜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정혜는 다음 날 아침 아무도 모르게 홀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몸에 비린내가 밴 채로 부엌에 서서 손을 씻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비린내가 가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기를 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나왔습니다.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물속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양손으로 팔을 감싸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세게 닦았습니다. 비린내가 가시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세게 닦았습니다. 팔이 빨개질 때까지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샤워기 소리가 울음소리를 덮어줬습니다. 정혜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물이 식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이 차가워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멎을 때쯤 정혜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차갑게 식은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 집의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다음 날 아침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혜는 비린내를 맡을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해산물 끓이는 냄새, 시장 골목에서 나는 냄새. 그때마다 정혜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하고 속으로만 불렀습니다. 지금 집에 돌아온 정혜는 서랍 안쪽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통장이었습니다. 정혜의 오빠가 물건을 정리하면서 정혜에게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10,000원이 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을 보면 이름이 있었습니다. 입금자 이름 이정혜. 정혜가 밤새워 번 돈이었습니다. 퇴근 후 남몰래 했던 번역 일로 번 돈, 주말에 몰래 했던 서류 작업으로 번 돈,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라고
조금씩 붙였던 돈, 그 돈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수술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 조금이 문제였습니다. 그 조금 때문에 수술이 미뤄졌고 그 사이에 어머니가 떠났습니다. 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잡은 손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돈을 좀 더 일찍 모았더라면, 이 집에서 회사 돈을 쓸 수 있었더라면, 도연이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시아버지가 그 부탁 하나만 들어줬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없었습니다.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눈물이었습니다. 7년을 묵혀둔 눈물이었습니다. 정혜는 통장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말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정혜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다 마를 때쯤 통장을 상자에 도로 넣었습니다.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7년을 참아온 억울함이었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정혜는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기계 취급했던 사람들, 어머니 임종 대신 생선을 굽게 했던 사람들, 박수는 가져가고 책임은 넘겼던 사람들,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되돌려주겠다는 것을 비린내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다른 하나는 그 미안함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결심, 그리고 정혜는 그 결심을 처음으로 완전히 굳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2부까지 함께 들어주셨군요. 어떠셨나요? 정혜가 화장실에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우는 장면. 그 장면이 마음에 남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물소리로 울음을 덮었던 그 여자. 사실 그 장면은 단순히 슬픈 장면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시면 정혜는 그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딱 하나를 배웠습니다. 감정을 들키지 말라는 것을요. 울어도 안 되고 웃어도 규칙이 있고 말해도 재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울 수 있는 곳이 샤워기 앞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소리가 덮어주는 그 짧은 시간만이 정혜에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였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혜가 진짜 벙어리였을까요? 아닙니다. 정혜는 말을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을 하면 다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말을 껐던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못하는 것과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시지 않으신가요? 말이 없어서 답답해 보이는 사람, 표정이 없어서 차갑게 보이는 사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서 속을 모르겠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어쩌면 정혜처럼 말했다가 다친 경험이 너무 많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깊은 상처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통장입니다. 잔액이 거의 없는 그 통장에 정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몰래 번 돈을 조금씩 붙였던 흔적. 그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밤을 새워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 마음이 닿지 못했지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혜는 이미 충분히 좋은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결과만 봅니다.
수술비가 모자랐다는 결과,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결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혜가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혜의 진짜 비극이었습니다.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을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것. 살면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순간, 그 허탈함이 얼마나 깊은지. 정혜는 그 허탈함을 9년 동안 혼자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을 결심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상처를 원망으로 끝내지 않고 상처를 힘으로 바꾸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혜는 해냈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진짜 단단한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래 참고, 오래 버티고, 오래 기억한 사람만이 진짜 강해진다는 것을. 정혜의 이야기는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줬다면, 앞으로는 정혜가 어떻게 일어서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벙어리라 불린 며느리 산부 보이지 않는 손절. 청명식품 사무실. 아침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고, 회의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표정이 굳은 채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거래처 계약서들이었습니다. 그것들 중 상당수가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 혹은 계약 보류. 도연은 그 서류들을 보면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왜 갑자기 이 많은 거래처들이 말을 바꾸는지. 그것도 아무 이유 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시 검토 중입니다. 내부적으로 상황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직접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취소되거나 보류된 계약들 중 상당수가 사실 정혜가 처음 관계를 만든 거래처들이었습니다. 정혜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던 그 거래처도 있었습니다. 정혜가 밤늦게까지 전화하며 설득했던 거래처도 있었습니다. 정혜가 6개월에 걸쳐 천천히 신뢰를 쌓은 거래처도 있었습니다. 그 거래처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거래처들 최근 동향 다 파악해봐. 비서가 사흘 만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보고서에 공통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정혜 이사님. 몇몇 거래처 담당자들이 그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정혜 이사님은 잘 계십니까? 이정혜 이사님이 직접 연락 주신다면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정혜 이사님과 했던 계약 방식이 좋았는데 그 방식으로 다시 진행하고 싶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들 저 여자를 찾는 거야? 비서는 대답을 머뭇거렸습니다. 그것이 도연을 더 화나게 했습니다. 사실 거래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계약을 만들었는지, 누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는지, 누가 밤새워 전화하고 찾아다니며 그 관계를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누가 그 공을 가져갔는지. 그것은 업계에서 소문처럼 돌았습니다. 청명식품의 실제 중심은 대표가 아니라는 것. 이름도 직함도 낮지만 그 회사를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
거래처 사람들은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그들도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곳에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래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절이었습니다. 대놓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놔뒀습니다. 그 사이 윤태식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청명식품과 경쟁하다 무너진 회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때 회사가 무너진 원인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청명식품 측의 불공정 계약과 정보 유출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윤태식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실력을 키웠고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의 증거들, 하나는 이정혜라는 사람. 그는 정혜를 처음 알게 된 것이 3년 전이었습니다. 우연히 한 세미나에서 정혜를 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식은 그 자리에서 정혜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담아두는 눈빛, 말하지 않지만 다 듣고 있는 사람의 눈빛. 그 이후 그는 조용히 정혜를 알아갔습니다. 청명식품에서 정혜가 어떤 존재인지, 그 회사에서 정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정혜에게 무슨 짓을 해왔는지. 윤태식은 장례식장에서 정혜에게 처음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입니다. 그 말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준비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장례식장 밖에서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쪽에서 시작할까요? 정혜가 물었습니다. 윤태식이 답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뭘 해야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대로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강한 움직임입니다. 정혜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움직임이라는 말. 그것은 9년을 살아온 자신의 방식이었습니다. 침묵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 때로 가장 강한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것. 정혜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배운 것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멀어지는 것을 느꼈고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으며 무언가가 자신 모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집에서 정혜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거래처들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당신 뭔가 알고 있어? 정혜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약들이 다 엎어지고 있잖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당신이 뭔가 한 거 아니야? 정혜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따온 계약이잖아요. 당신 실력을 믿어야죠. 그 말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정교하게 갈아놓은 칼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따온 계약. 도연 자신이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따온 계약이라고.
자신의 실력이라고, 자신의 성과라고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야, 방귀야. 저는 사실만 말했어요. 정혜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계속 정혜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따온 계약이잖아요. 당신 실력을 믿어야죠. 그 말이 조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조롱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조롱인지 짚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혜의 방식이었습니다. 맞서지 않았습니다.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성급하게 거래처에 전화하다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켰고 직원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다 분위기를 더 나쁘게 만들었으며 해결책을 찾는다며 잘못된 판단을 연달아 내렸습니다. 그럴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정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9년 동안 익힌 침묵이 드디어 본래의 무게를 갖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래처들에게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10년 전 자료들을 조용히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명식품의 과거, 불공정했던 계약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목록, 그것은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저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하나하나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청명식품의 주변에서 조용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 발소리도 없이, 아무 냄새도 없이, 그렇게 조용히 정혜는 그날 밤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통장,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통장 옆에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들이었습니다. 9년 동안 기억해온 이름들, 어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무엇을 가져갔는지,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누가 무엇을 눈감았는지, 정혜의 기억은 정확했습니다. 9년 동안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정혜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들의 행동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기계니까, 들어도 모르니까 그 방심이 정혜에게는 최고의 정보였습니다. 메모지가 가득 찼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안에 넣었습니다. 상자를 닫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혜는 알았습니다. 벙어리라 불린 며느리 사부 무너지는 가짜 왕. 도연의 눈 밑에 그늘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사무실에 나오면 서류만 보다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여전히 보류 중이었고 기존 거래처들도 연락이 뜸해졌으며 신규 거래처는 접근조차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도 없이 천천히 조금씩 마치 발밑의 땅이 소리 없이 가라앉는 것처럼 도연은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을 의심하고 거래처를 의심하고 가족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정혜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시작된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정혜의 눈빛이 달라진 것, 그 작은 변화를 도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행동도 여전히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말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정혜가 일하는 자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지?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거지? 정혜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래처들, 직원들, 다들 이상하게 굴잖아. 내가 뭔가 한 거야. 정혜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 세 글자, 아직 아닙니다.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직 아니라는 말은 나중에 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언제, 무엇을, 도연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잠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래 뒤척였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 말이 귀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분노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정혜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9년 동안 벙어리라고 불렀던 사람, 9년 동안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을 두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틀 뒤 다시 정혜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앉아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상하자. 정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협상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말해봐. 돈이야? 직함이야? 뭘 원해? 정혜는 잠깐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도연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정혜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앉아 정혜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9년 전 그가 알던 이정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9년 전부터 그랬는데 자신이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복자는 뭔가 낌새를 채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었고 집안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으며 며느리의 표정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최복자는 정혜를 불렀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해? 정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별 생각 없어요. 그 표정이 별 생각 없는 표정이야? 정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웃으라고 하셨잖아요.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최복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혜의 방식이었습니다.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대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면서 최복자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 밖에서는 윤태식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년치 자료가 이미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명식품이 실제 지분 구조와 재무 흐름에 대한 분석도 완료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혜가 9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모아온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에는 벙어리였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눈도 열려 있었습니다. 기억도 살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칼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정혜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무서워. 정혜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가요? 모르겠어. 그냥 다 잃을 것 같아.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9년 동안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했고 자신의 공을 가져갔으며 어머니가 수술받을 때 골프 여행을 갔던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얼굴에는 처음으로 사람의 감정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잠깐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두려운 그 감정, 9년 전에 내가 느꼈던 거예요. 매일. 도연이 굳었습니다. 정혜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잔을 씻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운 조리대를 손으로 짚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혜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말한 것이 9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도연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찔렀습니다. 벙어리라 불린 며느리 오부 피눈물의 유언장,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 안에는 최복자와 도연 그리고 청명식품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김태호가 남긴 유언장 공개 자리였습니다. 정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평소처럼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 그것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도연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최복자도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청명식품의 실소유권 및 경영권에 대하여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본인 김태호는 지난 9년 동안 청명식품의 실질적 경영과 성장을 이끌어온 인물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혜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회사의 모든 중요한 계약과 관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해온 사람, 도연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해진 9년간의 부당함과 침묵에 대하여 본인은 마지막까지 말하지 못한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최복자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항목을 읽었습니다. 따라서 청명식품의 실소유자는 이정혜로 지정하며 모든 경영권 및 최종 결정권을 이정혜에게 위임합니다. 정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서 천천히 퍼져나가는 동안 모두가 굳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리를 낸 것은 도연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제정신으로 쓴 거 맞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에게 넘긴다고요?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공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도연이 고함쳤습니다. 공증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상식에 맞냐고. 최복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정혜는 그 시선을 받으면서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최복자를 더 흔들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자신들인데 저 여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추가로 김태호 씨가 생전에 작성한 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 원장의 공개와 함께 낭독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방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글씨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병이 깊어지면서 손이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에게 그 두 글자에 정혜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내 친정어머니가 수술을 받던 날, 너는 우리 집 부엌에서 생선을 굽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최복자의 손이 입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부엌을 지나치다가 너를 봤다. 생선 굽는 연기 속에서 등을 보이고 서 있는 너를 봤다. 도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평생 가장 후회하는 일이다. 정혜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내가 웃음을 잃어가는 것을 봤다. 내가 말을 잃어가는 것을 봤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지켜봤다. 변호사도 잠깐 멈췄습니다. 그것은 비겁함이었다. 가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정작 가장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 유 원장은 속죄가 아니다. 속죄는 이미 늦었다. 이것은 단지 진실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 회사를 살린 것은 너다. 그 사실을 마지막으로 남긴다. 변호사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눈물이었습니다. 아직도 그가 봤다는 것,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 한 가지가 정혜의 가슴 어딘가에 작은 온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온기 옆에 9년간의 억울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꾸민 거야? 정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단 네 글자. 이제 알겠습니까? 도연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최복자가 고개를 들어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처음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9년 동안 며느리를 기계라고 불렀던 그 눈에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그 눈빛을 한번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서명은 언제 하면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5부까지 함께 들어주셨군요.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먹먹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 김태호가 남긴 편지, 그 편지 한 장이 9년의 진실을 단번에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편지에서 가장 무거운 문장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그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어머니 임종 대신 부엌에서 생선을 굽던 그날을.
그 등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순간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순간, 보면서도 모른 척했던 순간,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쳐버린 순간,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평생의 후회가 되는 순간. 시아버지는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를 더 아프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사람이 침묵으로 나쁜 일을 허락할 때 그 침묵이 만들어내는 상처가 때로는 더 깊습니다. 정혜를 9년 동안 가장 외롭게 만든 것은 시어머니의 독설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침묵이었습니다. 한마디만 해줬어도 됐습니다. 며느리, 수고했어. 딱 그 한마디만 있었어도 정혜의 9년은 조금 달랐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그 한마디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굳이 말해야 해. 하고 넘기는 사이에 누군가는 그 말을 9년째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언장이 공개되던 그 순간, 정혜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딱 네 글자였습니다. 9년의 억울함, 9년의 침묵, 9년의 기다림, 그 모든 것이 단 네 글자 안에 담겼습니다.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 글자. 이것이 진짜 단단한 사람의 말하는 방식입니다. 오래 참은 사람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어떤 고함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도연과 최복자가 그 네 글자 앞에서 무너진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혜는 혼자였습니다. 9년 내내 혼자였습니다.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으며, 옆에서 괜찮냐고 물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정혜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억울한 것을 잊지 않았고, 부당한 것을 흘려보내지 않았으며,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혜를 9년 동안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간, 최선을 다했는데 보이지 않는 시간.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내가 기억하는 것,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이 뭐라 해도 결국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혜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유언장으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혜가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걸어 나오는 순간,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벙어리라 불린 며느리 육부 마지막 밥상.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졌고 청명식품의 경영권은 이정혜의 이름으로 넘어왔습니다. 윤태식이 가져온 자료들은 청명식품의 과거 불공정 계약 문제를 외부에 공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그것을 막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윤태식이 말했습니다. 이걸 쓰면 확실히 끝낼 수 있는데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이 정혜의 방식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끝냈지만 필요 이상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관용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하지 않는다는 오래된 습관. 그리고 어느 날 정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한번 만날 수 있어요? 정혜는 오래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간과 장소 알려줘요. 만남의 장소는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화려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골목 안에 있는 작고 조용한 국밥집. 정혜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최복자도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도연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깊었고 어깨가 내려가 있었으며 들어오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최복자는 작아 보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항상 크게 느껴졌던 그 사람이 이 공간에서는 그냥 늙고 지친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탁자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주인이 국밥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정혜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한술 떴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돼야 했냐? 정혜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선택한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복자는 국밥을 보고 있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정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숟가락으로 국밥을 저었습니다. 오래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9년 동안 나를 기계라고 했던 사람이 사과를 한다면 그게 사과가 됩니까? 도연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정혜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사과가 필요 없어요. 필요했던 건 사과가 아니었으니까. 필요했던 건 그냥 사람 대접이었어요. 그 말이 조용하게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최복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는 최복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으로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9년 동안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정혜는 잠깐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최복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미웠던 만큼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미울 수 있는데 이해하려고 했으니 최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정혜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9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눈물을 보면서 정혜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정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는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지도 마세요. 그 이름으로 전화하지도 마세요. 그 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정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9년은 일상이었겠지만 나에게는 9년이었어요. 그 무게가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혜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국밥값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기다려. 정혜가 멈췄습니다. 그 회사 잘해줘. 정혜는 잠깐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혜는 국밥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연하고 눈이 살짝 부셨습니다. 정혜는 멈췄습니다. 그 햇빛 속에서 한 번도 온전히 서보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깊게, 오래,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봄 공기, 비린내가 없었습니다. 향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냥 공기였습니다.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28배 자신, 비를 맞으며 서 있던 그 거래처 앞, 부엌에서 생선을 굽던 그날,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던 그 밤, 거울 앞에서 웃으려 했던 그 얼굴, 그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래된 눈물이었습니다. 아주 오래 참아온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9년이라는 무게를 마침내 내려놓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정혜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높고 맑고 깨끗한 하늘. 정혜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발이 가벼웠습니다. 정혜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햇빛 속을, 바람 속을, 봄 속을, 벙어리라 불렸던 며느리가 드디어 자신의 발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청명식품의 실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소문이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유언장이 공개된 지 사흘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회사 며느리가 회사를 통째로 넘겨받았다고, 벙어리 며느리라고 불리던 그 사람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수군거림은 곧 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인 등기를 확인한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이정혜 대표이사, 그 이름 석자가 공식 문서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에게. 거래처 담당자들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혜와 일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던 정혜를 문 안으로 들였던 그 대표도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사님, 아니, 이제는 대표님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혜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전화를 끊고 정혜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 말은 상대에게 한 말이었지만 어딘가 자신에게도 하는 말 같았습니다. 나도 오래 기다렸다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고. 청명식품 사무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회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의실에 들어가면 도연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대표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정혜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준비한 사람이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혜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혜가 상석에 앉은 뒤부터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의가 길었습니다. 도연이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면서 두세 시간씩 끌었습니다. 직원들은 지쳐서 나왔고 나와서도 무엇이 결정된 건지 서로 물어봐야 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혜의 회의는 짧았습니다. 핵심만 말했습니다. 묻고 듣고 결정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 어색해했습니다. 회의가 이렇게 짧아도 되나, 이렇게 명확해도 되나 하는 표정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의하고 나면 더 피곤했는데 지금은 회의하고 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정혜의 귀에 닿았습니다. 정혜는 그 직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 그것이었습니다. 9년 동안 정혜가 이 회사에서 느끼고 싶었던 것이, 그리고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도연은 회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정혜가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유 원장이 공개된 뒤 자연스럽게 자리를 잃었습니다. 결정권이 없으니 회사에 나올 이유가 없었고 나와도 아무도 도연을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래도 출근을 했습니다. 습관처럼. 하지만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결제를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치면서 가볍게 눈인사만 했습니다. 도연은 그 눈인사 하나하나에서 무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예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의 안에 더 이상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도연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조용한 손절의 방식이었습니다. 고함도 없었습니다. 싸움도 없었습니다.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최복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정혜가 내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 원장이 공개된 뒤 최복자 스스로 짐을 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실에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가 부엌에서 나오다 그것을 봤습니다. 최복자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최복자가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갈게. 정혜는 말했습니다. 잘 가세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혜는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9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렇게 떠났는데 그 공간이 그냥 조용했습니다. 정혜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커피를 끓였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혼자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조용하다는 생각을,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윤태식은 정혜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난 뒤 몇 번의 짧은 연락이 전부였던 그가 직접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혜는 그를 맞았습니다. 왜 공개를 막았습니까? 윤태식이 자리에 앉으면서 물었습니다. 그 자료들이면 청명식품의 과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었는데 왜 멈췄냐는 말이었습니다. 정혜가 커피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그 회사에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윤태식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멈춘 겁니까? 정혜가 말했습니다. 그 자료를 공개하면 회사 이미지가 무너지고 거래처가 떠나고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어요.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윤태식이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군요. 정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9년을 당하고도 복수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정혜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복수는 했어요. 이미 충분히. 그것이 정혜의 대답이었습니다. 화려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피를 보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리를 되찾은 것, 진실을 바로잡은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내 회사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는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 자료는 당신 것이에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윤태식이 잠깐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정혜가 그를 봤습니다. 그냥 진실을 원했습니다. 내가 무너진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정혜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잖아요. 윤태식이 오래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것이 있었습니다. 10년을 달려온 사람의 지침과 안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정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명식품에요? 아니요. 새로운 것을요. 정혜는 잠깐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것. 9년 동안 남의 것을 키웠습니다. 이제 자신의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혜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윤태식은 알았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혜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것.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정혜에게는 그 두려움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잃어버렸던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 며칠 뒤였습니다.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대요. 정혜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최복자가 아프다는 말이었습니다. 도연이 알려온 것은 아마도 정혜가 반응하기를 기대해서였을 것입니다. 찾아오기를, 도와주기를, 다시 연결되기를. 정혜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병원에 모시세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그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습니다. 찾아가는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아픈 척해서 다시 연결하려는 그 시도에 응하는 것은 또 다른 9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모시세요. 그 말 안에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알려드립니다.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도연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절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한 번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상대가 시도할 때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거리가 멀어지면서 결국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단절이었습니다. 고함치며 끊어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단절이었습니다. 청명식품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정혜에게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거래처 중 한 회사의 여자 대표였습니다. 이름은 서연주, 나이는 정혜보다 10살 위였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정혜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주가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뵙고 싶었어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서연주가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청명식품과 거래하면서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계약서에는 도연 씨 이름이 있는데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느낌. 정혜가 말했습니다. 느끼셨군요. 느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두셨어요? 진작 나서셨으면 됐을 텐데. 정혜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때가 있더라고요. 서연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업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살아온 이야기였습니다. 말없이 참아온 시간들, 인정받지 못한 채 일했던 날들,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 뒤에 서 있어야 했던 순간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닮아 있었습니다. 서연주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뭔가 해요. 정혜가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같은 날, 같은 말을 2번 들었습니다. 윤태식도 같이 하자고 했고 서연주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정혜는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연락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이정혜 대표님. 정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이름 참 잘 어울려요.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이정혜 대표님. 9년 동안 한 번도 불린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안사람, 벙어리, 그런 이름들만 있었습니다. 이정혜,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들리는 것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정혜는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곳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묻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꽃을 사서 갔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던 것과 같은 꽃이었지만 지금 이 꽃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고른 꽃이었습니다. 자신이 들고 온 꽃이었습니다. 정혜는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정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진짜 괜찮아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그때 옆에 없어서 미안해요. 생선 굽고 있어서 미안해요. 마지막을 못 지켜서 미안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정혜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통장 아직 가지고 있어요.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게 엄마가 나한테 남긴 마지막 거잖아요. 정혜는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까지.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꽃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이번에는 오래 기다리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정혜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을 나오면서 정혜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앞에는 길이 있었습니다. 길고 평범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걷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 걷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어서 걷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청명식품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직원 회의였습니다. 정혜가 대표가 된 뒤 처음으로 전 직원을 모은 자리였습니다. 직원들이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예전의 회의라면 도연이 들어와서 아무 말이나 늘어놓다가 끝내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혜가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예전 회의에서는 아무도 직원들을 한 명씩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약속할게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남을 겁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지 않아요. 그 말이 회의실에 퍼졌습니다. 어떤 직원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떤 직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9년 동안 이 회사에서 누구의 공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그 말 한마디가 오래된 상처 하나를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정혜는 그 이상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하지만 직원들은 그날 회의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정혜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는 9년의 흔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메모들, 영수증들, 그리고 그 아래 어머니의 낡은 통장이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입금 내역, 이정혜. 그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통장을 서랍 제일 앞으로 옮겼습니다.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볼 수 있는 자리로. 그것은 슬픔을 가까이 두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가까이 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이 통장 안의 숫자들이 자신이 버텨온 증거라는 것을, 그것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9년 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처음으로 활짝 열린 것처럼 공기가 방 안가득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벙어리라 불렸습니다. 기계라 불렸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9년이 정혜를 부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을 잃었지만 눈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숨겼지만 기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결국 자신의 자리를 되찾게 했습니다. 정혜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 하늘이 보였습니다. 높고 넓고 비어있는 하늘. 그 하늘 아래 이정혜가 서 있었습니다. 벙어리가 아니라 이정혜로. 그것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벙어리라 불린 며느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없이 서 있던 정혜의 모습부터 마지막으로 햇빛 아래 혼자 걸어 나오던 그 뒷모습까지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눈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4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정혜, 김도현, 최복자, 그리고 김태호. 이 4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정혜. 정혜는 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정혜가 특별한 이유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혜가 한 것은 딱 3가지였습니다. 기억하는 것, 버티는 것, 때를 기다리는 것. 9년 동안 아무도 정혜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기계라고 했습니다. 벙어리라고 했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혜는 그 말들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정혜는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를 맞으며 6시간을 서 있었던 것, 밤새워 번 돈을 어머니 통장에 붙였던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인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일, 내가 옳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맞나?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부족한 건가? 하지만 정혜는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에도 내가 나를 알아줘야 한다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이 뭐라 해도 결국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정혜의 복수 방식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정혜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고함치지 않았고 폭로하지 않았으며 상대를 완전히 짓밟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것, 진실을 바로잡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단단한 사람의 방식입니다. 분노가 클수록 더 조용해질 수 있는 사람, 그 조용함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 정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 김도현. 도현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나쁜 사람이었냐고 물으신다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나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현이 잘못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혜의 노력이 당연했고 정혜의 희생이 당연했으며 정혜가 거기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 당연함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래 곁에 있는 사람일수록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매일 밥을 차려주는 사람, 말없이 집을 지키는 사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언젠가 없어지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도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곁에 있을 때 알아봐야 한다는 것.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세 번째 인물, 최복자. 최복자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강하게 보였지만 사실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최복자의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보다 더 능력 있을까봐 두려웠고 며느리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두려웠으며 며느리가 아들의 마음을 가져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정혜를 향한 독설이 됐습니다. 기계라고 했습니다. 입 열면 재수 없다고 했습니다. 벙어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정혜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유독 날카롭게 구는 사람, 이유 없이 깎아내리는 사람,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말 뒤에는 대부분 그 사람 자신의 두려움이나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최복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이 항상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남을 작게 만들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장 작아진다는 것. 최복자는 마지막에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9년 동안 그 집에 주인처럼 살았지만 결국 짐을 싸서 나간 것은 최복자였습니다. 네 번째 인물 김태호. 시아버지 김태호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복잡한 인물입니다. 나쁜 사람도 아니었고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어떤 사람인지, 정혜가 이 회사를 어떻게 살렸는지, 정혜가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키고 부엌에서 생선을 굽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9년 동안 정혜를 가장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편지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평생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비겁함이었다고.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걸까요?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편해질까봐 침묵했던 순간,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귀찮을까봐 지나쳤던 순간, 그리고 나중에 그 침묵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김태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말해야 한다는 것. 나중은 없습니다. 유언장으로 바로잡으려 했지만 정혜의 어머니는 이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잃어버린 9년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잘해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정혜가 마지막에 햇빛 아래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던 그 장면,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시 서게 된 것, 그것이 진짜 이긴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나로 서는 것입니다. 정혜처럼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9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서면 됩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지금 혼자 버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살짝 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그 시간이 헛되지 않는다고, 반드시 때가 온다고 그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저희에게는 정혜의 6시간만큼 소중한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